안녕하세요. 저는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소와 아침과의 습관, 또 완전해독이라는 책을 통해서 바른 지식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미리 암을 예방하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원래 수의학을 전공한 수의사 출신인데요. 동물을 치료하기보다는 뭔가 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항암제 신약 개발, 국립암센터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약이 사람의 암을 완전히 치료하고 또 암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줄 알고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겠다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은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의 이상적인 생각들과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깨달음과 또 여러 경험들, 또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병은 걸려서 치료하는 것보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여러분, 암도 굳이 사람이 암에 걸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질병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이 굉장히 완벽한 생명 유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적당하게,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좀 살짝 건강이 무너졌을 때, 예를 들면 소화불량이나 비만, 대장 과민성 장 증후군, 약간의 어떤 알러지, 아토피,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충분히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아프거나 또 약에 의존하는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좀 살지 마시고, 최대한 일상의 쉬운 방법들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저도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같은 실험의 반복적인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연구 자료들은 미국의 최신 실험 기법들, 그리고 국내 국립암센터나 서울대 삼성암연구동, 서울대 의대연구소에서 굉장히 수려한 연구팀들과 함께 저도 이 실험을 했는데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현대의학은 계속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의학은 전혀 퇴보하고 있지 않아요. 유전자 게놈 프로젝트도 다 완성이 됐고, 하루하루 신약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대의학이 발달하는데 왜 환자 수는 더 늘어나고 있고 질병의 종류도 더 늘어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제가 좀 물음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제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 자신의 건강이 불과 20대부터 제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만성 피로,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갑자기 살이 찌고, 이런 제 자신이 건강하지 않은 증상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이 실험실 환경이 아침에 출근하고 이제 저녁에 퇴근할 때 그 화학약품 냄새 속에서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감이 많이 쌓입니다. 어떤 연구원들은 여성들의 경우 불임이 또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좀 돕겠다라고 멋진 또 신약을 개발하겠다라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제 자신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걸까? 라는 것에 좀 물음표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제가 살리고 싶은 그런 꿈 때문에 이 일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막상 저의 현실은 날마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뭘 죽였냐면, 저는 이제 수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실험실에서 해야 하는 모든 동물 실험들을 제가 다 도맡아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물 실험이라는 것은 암 종양 세포를 마우스에 주입을 하고 종양 모델을 만들어서 림프 조직들, 혈액들을 다 적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물을 세크리파이, 희생을 시킵니다. 이 일을 제가 7년 정도 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동물을 희생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너무나 많은 이 동물들을 제가 늘 실험을 하면서 죽이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일을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막상 현실에서는 살리는 일이 아니라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막연한 일이었고, 현실에서는 늘 동물을 좀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이유로 저는 뭔가 이 일은 제 마음속에서 평생 하기는 좀 어려운 일인 것 같다. 뭔가 좀 다른 일도 찾아봐야 되겠다. 좀 더 보람 있는 일, 이왕이면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채 제가 우연히 지인의 병문안을 가게 됐는데요. 특이한 치료를 하는 병원의 치료 시스템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수의학이라는 커리큘럼에서 공부를 해왔고 또 실험실에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과학자로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런 패러다임 프레임이 있었거든요. 약을 통해서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수술이나 치료법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을 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특이한 치료가 있었어요. 이 병원에서는 해독을 하면 암 사이즈가 줄어든다. 해독을 하면 다이어트는 자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저는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나이였는데 저의 주 관심사는 병은 없었고요. 저의 주 관심사는 다이어트였습니다. 항상 빵을 많이 먹고 일주일에도 한 3, 4kg 이렇게 좀 쉽게 살이 찌는 그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다이어트를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살을 뺄 수 있을까? 왜냐면 저도 살이 찌면 굶고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막 달리기 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해독을 하면 다이어트가 자동이다 라는 이 멘트가 저의 심장을 흔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하는 모든 치료 과정들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해보고 또 지인의 그런 치료 과정들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에 쌓인 독소 때문에 해독을 하면 건강해지는구나. 사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 독소가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유도 우리는 독소를 인식하지 못한 채 병원 가면은 혈액 검사하고 다양한 수치 검사를 하지만 이 독소에 대한 인지가 별로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인체는 독소의 공격을 늘 받고 있고 체내에 쌓여가는 독소로 인해서 다양한 병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무지가 곧 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바른 지식이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바른 지식 중에서도 제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건강의 원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아픈 이유는 다양한 독소들이 원인이 돼서 아프게 되고 해독을 하면 엄청 특별한 굉장히 비싼 그런 어마어마한 신약이 아니어도 어마어마한 보약이 아니어도 사람의 몸은 충분히 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이 무지가 병이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플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잘못된 관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사람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작은 생명체에 대한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산모의 아이를 받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 산모의 아이를 받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절반은 이 산모도 사망을 하고 또 아이도 사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많은 아이들이 죽었잖아요. 그때는 세균의 존재를 몰랐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에 의해서 세균이 원인이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파스테르입니다. 그래서 파스테르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생명체, 병원균으로 병원체로 사용되는 세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겁니다. 파스텔에 의해서 세균설이 시작이 돼요. 이 세균설의 핵심은 문제는 세균이다. 세균은 없애야 된다. 해서 세균을 제거하는 항생제가 발달을 하게 되었고 또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해서 세균과 바이러스 이걸 처리하는 이제 백신도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굉장히 익숙한 개념이죠. 우리도 요즘 항생제, 또 항바이러스제, 또 병이 생기면 혈당이 오르면 당뇨가 생기면 혈당 강화제, 또 인슐린을 맞기도 하고 또 혈압이 오르면 혈압을 내리는 고혈압 치료제를 또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 어느 정도는 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두 학자가 있습니다. 한 학자, 앙투안 베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세포설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가 건강하면 건강하다. 세균의 공격이 와도 세균을 이길 수 있다. 라는 이 세포 하나하나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이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역시 파스테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경우에는 내부 환경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몸 전체에 내부 환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에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 내부 환경이 건강하면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 내부 환경설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고대 의성인 히포크라테스의 관점과도 같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4가지 환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몸의 영양 상태, 또 체내 독소 상태, 또 산염기, 우리 산성체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해질 상태, 나트륨, 칼륨, 우리 몸에 도 전기가 흐르고 있죠. 이런 전해질 상태까지 해서 총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테르가 주장한 세균이 문제다 라는 세균설, 그 다음에 앙투안 베샴의 세포론, 그리고 클로드 베르나르,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내부 환경론, 이 3가지 관점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맞을까요? 또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 상한 음식이 있으면 이 상한 음식에 파리나 벌레가 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굉장히 음식이 부패가 되고 더 많은 벌레들이 막 생기겠죠. 자, 파스테르의 관점은 무조건 세균이 잘못됐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인체에 있는 모든 세균들을 병원성으로 규정을 하고 항생제라는 것을 통해서 박멸의 관점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우리 해볼 수 있어요. 파리나 모기는 더러운 곳에 꼬이지 깨끗한 환경에는 꼬이지 않는다. 파리나 모기가 깨끗한 물을 더럽게 할 수는 없다. 한마디로 몸의 환경이 망가졌기 때문에 병원체나 또 병원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의 몸이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몸에 독소가 없고 영양이 충분하고 또 위생이 잘 갖추어진 상태, 산염기나 또 전해질 균형이 잘 맞는 상태라면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관점의 차이 때문에 현대의학이 선택한 관점은 바로 파스테르의 세균론을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제약 산업과 또 많은 수술, 치료 이런 것들이 증상에는 관심이 많이 있지만 이 증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는 별로 찾지를 않죠. 혈당이 오르면 혈당만 내리고 혈압이 오르면 혈압만 내려줍니다. 감기가 생기면 여러 해열제, 진통제, 진해거담제, 또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켜주죠. 그런데 감기약에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결하는 성분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선택한 관점은 증상 완화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선택하는 모든 약들은 이 파스테르의 관점에 의해서 증상만 해결하기 때문에 증상 완화제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방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고지혈증 처방을 받으시고 수치가 정상이 되셨어요.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 약을 꾸준히 드세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고지혈증 약이 예방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해주는, 그 부분을 약화시켜주는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은 해주지만 우리 몸에 고지혈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니다. 증상 완화제일 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파스테르의 이 세균설 관점 때문에 현대의학의 어떤 제약산업이나 또 주사, 수술이 사실 엄청나게 발달하게 됐습니다. 역시 질병의 원인을 단순하게 잡아야만 약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치료가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 관점은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인체는 분명히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도 많이 겪고 늘 감기나 또 독감의 위험을 우리는 늘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걸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자주 걸리기도 하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체내 건강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균론이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이 세균설에 의해서만 모든 건강을 우리가 책임지자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또 몸 전체의 독소나 영양 상태, 체내 밸런스를 잘 조절하는 방법, 이것부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픈 이유는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오랫동안 아프게 되지 않았나, 아프고 나서도 약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들 때문에 쉽게 병이 잘 낫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의 관점의 전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절대 쉽게 병에 걸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완벽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내 몸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안다라면 굳이 큰 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암으로 인한 큰 고통에 우리가 빠질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이 이렇게 아프게 되는지 두 번째 요인인 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약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심지어 약이 사람의 병을 다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약개발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신약을 개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꿈도 있었고, 또 엄청나게 좋은 신약을 개발해서 돈도 많이 벌고 싶은, 또 명예도 얻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일어난 이 관점의 전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약으로는 사실은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은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은 예방약도 아닙니다. 약의 목표는 증상 완화입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또는 의대 모든 커리큘럼에서는요, 증상을 중심으로 질환 중심의 사고와 질환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당뇨 전 단계가 오면 혈당 강화제를 처방을 받죠. 또 이제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심해지면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혈당은 조절이 되는데 당뇨 전 단계가 해결이 되나요? 당뇨병이 치료가 되나요? 그렇지 않은 거를 잘 알고 계시죠?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약을 먹어야 됩니다. 혈압약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정상으로 내려주는 고혈압 치료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오늘 먹었으면 다 치료가 돼서 내일 안 먹게 되나요? 그러지 않죠. 또 고혈압 약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의 관점은 어느 정도 일정 수치를 정해놓고 이 수치를 맞춰주는 수치의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왜 당뇨가 생겼는지, 왜 혈당에 조절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는지, 왜 혈압이 올랐는지, 고지혈증이라면 왜 고지혈증이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 원인까지 생각하는 것이 히포크라테스의 내부 환경설이나 앙투안 베샴의 세포론, 또 클로드 베르나르의 내부 환경론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약을 통해서 정말 사람을 치료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약이 아니라 우리 몸의 내부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그 방법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감기약이라는 처방이 있죠. 그래서 해열제도 있고 소염제도 있고 진해거담제도 있고 또 기침 나오지 않도록 항히스타민제도 있고 이런 한 대여섯 가지의 감기약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의 감기 바이러스의 원인인 바이러스를 처리하는 약이 있나요? 없습니다. 항바이러스제가 원래 바이러스를 없애야 되는데 감기약의 구성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독일이나 유럽 쪽에서는 감기약이라는 구성이 없습니다. 독일에서 엄청 열이 나고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가면 그냥 허브티 정도만 처방을 해준다 그래요. 약을 절대 거의 처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더 이 약을 쉽게 많이 먹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약이라는 것은 증상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증상을 왜 생겼는지 이 원인 해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 약의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약이라는 것은 한 면에는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은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개수를 산정할 때 치료량을 치사량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1세대 세포독성 항암제를 맞게 되면 소화기도 문제가 생기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1세대 항암제에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암세포의 특징은 맞는데요. 정상세포도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가 있죠. 바로 위점막세포하고 두피세포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위점막이 손상이 돼서 소화기능이 굉장히 저하가 되는 거죠. 자, 이 항암제는 치료량과 치사량,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양과 죽는 용량이 똑같이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 개수가 1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인데요. 이 항생제를 많이 먹었다고 갑자기 사망하진 않죠.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 치료 개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 페니실린은 치료 개수가 1000인데요. 그 말은 치사량까지 도달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처방받지만 항암제처럼 그렇게 부작용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이 치사량과 치료량의 기준이라는 것에 의해서 모든 약은 치료 개수라는 것이 산정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이고 치사량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치료 개수가 작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약입니다. 치료 용량과 치사량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모든 약은 한면에 다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독성이 없는 것은 약이 될 수 없어요. 이건 제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비타민 C나 비타민 A나 이런 거는 식품 속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이걸 먹고 사망까지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식품은 약이 될 수 없고 독성이 있는 것만이, 치사량이 나오는 것만이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약을 가끔 한두 번, 두통이 있거나 갑작스러운 열이 발생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거나 이럴 때 가끔씩 한두 번 먹는 약들은 그렇게 우리 몸을 해롭게 만들진 않습니다. 문제는 매일매일 먹는 약들은 분명히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혈당 강화제나 고지혈증 약이나 고혈압 약을 매일매일 드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면의 독성인 이 성분을 계속 먹고 있구나. 그러면 이 독성이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흔하게 처방받는 이 고지혈증 약을 제가 예시로 들어볼게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은 혈액에 지방이 많다라는 뜻이죠. 원인은 지나친 정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서 이 당분이 글리코겐 그리고 지방 형태로 바뀌어서 혈액 내 지방 수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인은 정제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교정을 하지 않고 그냥 고지혈증이 있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보통 처방을 받으시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체에 콜레스테롤이라는 성분은 간에서 약 70%를 만들고 약 30%는 외부 음식을 통해서 채워집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만약에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나쁜 거라면 간에서 이걸 왜 70%나 만들어낼까요? 자, 인체에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세포막은 이중 지질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막에 구성하는 원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호르몬 있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서 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혈관도 보면 다 세포와 세포의 연결로 이루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역시 콜레스테롤 필요합니다. 우리 뇌세포는 어떤가요? 인체에서 뇌는 약 40에서 60% 정도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방이 없이는 우리 생명 유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체에 지방이라는 성분 또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내는 건데요. 수치가 높다고 콜레스테롤 저해제를 먹으면 일단은 간에서 합성을 하는 것을 막습니다. 모든 약들은 차단제의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들, 효소 시스템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고지혈증 때문에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떨어뜨린다.
자, 그러면 수치의학의 관점에서는 어떤 일정 정상 수치를 도달하기 때문에 건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치를 딱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근데 사람의 몸은 그런 수치에 대한 어느 정도 참고가 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자연이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이 필요한 이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안 돼서 이것으로 인한 부작용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세포막과 혈관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랬죠? 혈관 기능 장애가 옵니다. 말초혈관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혈관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뇨병도 있지만 사실 치매도 혈관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뇌질환 장애, 치매나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남성들의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안 되는 이런 원인이 제공되기도 합니다. 또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나쁜 콜레스테롤을 알고 계시는데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HDL과 LDL 콜레스테롤은 HDL, 하이 덴시티, 고밀도냐, LDL, 로우 덴시티, 저밀도냐에 따라서 이 특성이 다른 것 뿐이고 각각의 우리 몸의 세포 안인지 세포 밖인지 그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LDL 콜레스테롤도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약을 오랫동안 드시는 분들은 염증이 굉장히 잘 생기기 쉽습니다. 한 10년 정도 콜레스테롤 약을 드셨던 분을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증상들이 방광염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근육,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그래서 마치 파킨슨병 초기 같은 너무 힘이 없어지는 그런 증상도 있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몸이 차가운 이런 증상들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증상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고지혈증 약을 드신 부작용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약을 선택하실 때는 일시적으로 내가 급한 불을 끌 때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꼭꼭 필요한 성분이 맞지만 장기적으로 드실 때는 반드시 부작용에 대한 위험도 같이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으실수록 65세 이상의 우리나라 이제 인구를 보면 하루에 한 2알 이상의 약을 드시는 분들이 60%가 넘더라고요. 만약에 70대로 넘어가면 더 많은 분들이 약을 드시고 계실 텐데, 자, 이것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나이 먹었으니까 이 약도 먹고 저 약도 먹고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어떤 분들은 정말 최대 많은 분들 20알까지 드시는 분도 봤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은 약을 다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상이 오는 것이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질환 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문제지 그렇다고 당장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네, 고혈압이 심해서 혈압약을 당장 끊으면 정말 이 뒷목이 바로 당기고 심장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약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되 원인을 제거해주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첨가물 음식이나 가공육이나 고기나 밥, 빵, 면, 떡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을 일단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이 선택했던 아침에는 제철 과일로 먹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 식사까지 사실 쌀밥을 먹거나 빵을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침에는 우리 몸이 이제 막 깨어나서 소화장기가 운동을 시작하기 전인 워밍업 단계입니다. 또 아침에는 눈 뜨자마자 우리가 화장실에 먼저 가잖아요. 또 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밤새 우리 몸은 계속 정화작용을 했기 때문에 수분 결핍 상태, 탈수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침만큼은 먼저 물 한 잔 드시고 수분이 많은 음식을 추천해 드립니다. 헬렌 니어링, 스콧 니어링처럼 제철 과일을 한 접시 드시는다면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까지 바꿀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질병하면 disease라는 단어를 쓰죠. this와 is의 결합인데요. is, 편안함이 dis,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disorder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더는 명령하다도 있는데 질서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질서가 깨졌다라는 뜻입니다. 병이라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이 깨지고 또 몸의 신진대사의 질서가 깨졌을 때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서를 다시 회복해야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약은 인체의 자연적인 그런 시스템들을 차단함으로써 약효를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사용해도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부작용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무서운 것은 이 약과 저 약의 칵테일 효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린이 폐렴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할 때 폐렴은 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썼습니다. 이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를 쓰고 또 폐렴이니까 염증이 생기죠. 그럼 열이 나게 되죠. 열이 발생하니까 해열제를 썼습니다. 아스타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해열제를 썼는데 이 에리스로마이신과 아스타아미노펜이 만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어린이들의 간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서 급하게 간 괴사가 일어나면 생명에 위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이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왜 폐렴에 걸린 아이가 간 괴사가 오는지 의사들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원인을 찾아보니까 두 약이 상호 부작용을 일으켜서 이런 어마어마한 부작용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절대 치료를 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한 개인이 내과약을 받고 무슨 외과약을 받고 어디 염증약을 받고 무슨 당뇨, 고혈압 다양한 약들을 드시게 되면 분명히 이 약으로 인해서 인체의 모든 기능들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또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의 관점은 증상 완화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시고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약을 먹어서 건강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분명히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최대한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인체의 모든 병은요, 갑자기 아픈 경우는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어떤 교통사고나 응급 어디 떨어졌다거나 이런 갑작스러운 그런 사고, 재해 같은 그런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이 갑자기 위급해지고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은 있는데요. 요즘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약 80%의 사망 원인은 만성질환이라고 합니다. 만성질환은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고 있을 거예요. 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들입니다. 만성질환의 뜻 자체가 만성, 급성이 아니라 만성, 천천히 진행되는 질병입니다. 암 같은 경우도 10억 개의 세포가 모여서 중량 1cm를 만들어냈을 때 이제 암이라고 일기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10억 개의 세포가 모이기 전까지는 인체에서 아주 오랫동안 차곡차곡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들이 쌓여서 암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작점에는 어떤 증상을 낼까요? 인체는 항상 신호를 보내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 소화가 안 된다 또는 잘 체한다, 늘 두통이 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막 어깨가 무겁고 피곤이 늘 쌓여있다,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신호입니다. 또 요즘 막 뱃살이 찌고 있다, 왠지 지방간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반건강 상태가 바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때 큰 질병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신호를 보내줄 때 우리 몸은 어떠한 상태에 있냐면 바로 염증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걸까요? 염증 하면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데 주변에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 계시죠? 위염, 어린이들은 중이염, 대장염, 또 아토피나 천식, 알레르기,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이런 염증성 질환, 루푸스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자가면역 질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질병으로 들으면 그 모든 시작점은 다 염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은 인체에서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체가 외부로부터 생성되는 많은 물질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일으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면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됐죠. 면역의 뜻은 면할면 전염병역이란 뜻인데요. 질병을 이기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여러 이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몸은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찌됐든 이겨내야 되잖아요.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싸우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떻게든 이겨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인체에 들어오는 외부 물질들에 대해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면역이라고 하고요. 자, 이겨내는 동안에 우당탕탕 몸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집에서도 막 우당탕탕 막 싸우니까 여러 이 전쟁터에 그런 폐허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뭐 물건도 다 깨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이 나타나겠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바로 염증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면역이라고 하고 전쟁터의 모습을 염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증이라는 것은 불꽃염의 증세증을 써서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 이게 한마디로 빨갛게 부어오르는 그 특징을 염증이라는 단어에 담았는데요. 염증은 5가지 증상을 나타냅니다. 염증의 5가지는 먼저 통증이 있어요. 통통, 또 열이 납니다. 발열. 염증이 있으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도 먹죠. 그 다음에 발작,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 다음에 부종, 붓는 증상이 생기고, 또 기능장애, 그 부분에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쟁터의 모습이 폐허가 되는 것처럼 인체는 필요 없는 물질들을 계속 내보내는 과정 중에서 이런 전쟁터의 모습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염증이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겠죠. 내 몸을 지켜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염증이 계속 이어지는 만성염증입니다. 만성염증이 아주 오래되면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위염이 생겼어요. 위염 초기입니다. 그런데 계속 왜 위염이 생겼는지 원인을 찾지 않고 똑같이 그냥 생활하게 되면 위염이 점점 발달해서 점막까지 손상이 되는 위궤양으로 가기도 하고요. 위축성 위염, 위가 제대로 운동하지 못하는 위축성 위염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 또 장상피 화생도 많이 있습니다. 장의 상피화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위 점막은 원래 도톰해서 위액 분비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여러 음식들을 살균하고 소화시키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장의 상피처럼 얇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위액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소화도 당연히 되지 않고. 장상피화생으로 가면서 위에서는 이제 혹이 발견되는 위암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염증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뒀을 때 암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한두 달 만에 우리 몸이 뚝딱 갑자기 암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 위험한 것은 염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염증은 우리 몸을 지켜내는, 독소로부터 지켜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문제는 만성적으로 계속 그대로 두는 것, 이것이 큰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나치게 우유 알레르기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그냥 눈에 보이는 우유나 또는 커피 속에 카페 라떼 같은 거 이런 것들만 크게 조심을 하시고 소량 들어가는 것들까지 우리 몸이 그렇게 과한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저도 아침 식사는 과일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에는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만큼 꼭 공복이나 식전에 과일과 견과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으면 일반식을 합니다. 근데 일반식 안에 설탕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우유의 어떤 성분들이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저도 터치를 하지 못해요. 그런 것까지는 제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채식을 할 때는 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다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만든 채식 비빔밥, 새싹 비빔밥.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인간관계를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이 너무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고 최대한 내가 개인 시간에 또는 내 공복 시간에 먹을 수 있는 때에 과일 또는 채소, 견과류를 많이 먹어두고요. 이 음식들이 소량 들어오는 단백질이나 우유 단백질이나 설탕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한 건강식보다는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응용한 건강식만 해도 크게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염증은 다양한 독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독을 일부러 먹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독을 그냥 먹지 않죠. 독소가 발생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 좀 상당히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들이 모두 다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을 늘 자연에서 재배해서 먹지 않죠. 그래서 가공식품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들은 모두 다 안전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첨가물들은 우리나라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안전 섭취량 기준으로 당연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성분들을 보면 생명을 위협할 만큼의 용량은 절대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식품기준법이 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을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 단일 성분의 용량은 해로움이 없을지라도 만약에 삼시세끼 안에 이 가공식품들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내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또 요즘은 편의점 문화나 또 마트 문화가 너무 많이 발달돼 있죠. 냉동식품, 즉석식품, 또 패스트푸드도 워낙 많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먹는 첨가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삼각김밥이나 샌드위치 하나만 선택을 해도 무려 30에서 50가지 정도의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음식도 많이 좋아하시죠. 배달해서 바삭바삭한 이 치킨을 드시는 것 많이 이제 좋아하실 텐데 집에서 뭔가를 튀기면 이렇게 바삭하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사다 먹으면 굉장히 바삭합니다. 기술이 더 좋기도 하겠지만 바삭함의 비밀은 폴리인산 나트륨이라는 이 화학 첨가물을 넣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마트에서 굉장히 싱싱해 보이는 어떤 젓갈이나 또 햄이나 그런 가공된 그 식품 속에는 분명히 보존제나 발색제, 여러 첨가물들이 함께 들어갑니다. 현대인들이 항상 재배해서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가공된 그런 보존, 유통을 하는 음식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편의점과 마트를 자주 이용하게 될 때 1년에 먹는 첨가물의 양은 무려 25kg 정도로 알려졌어요. 만약에 10년이면 이 양은 250kg이 됩니다. 우리 10년만 사는 게 아니죠. 네, 한 50년 정도 살면 100kg이 넘는 엄청난 첨가물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약의 칵테일 효과처럼 합성 첨가물의 칵테일 효과도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성분들끼리 모여서 내 몸에 어떠한 부분에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조합들을 다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첨가물의 양은 최소로 줄여가고 또 만약에 먹었더라면 반드시 이것을 제거하는, 해독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첨가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는 늘 노출이 되어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화장품을 바르고 치약을 쓰고 모든 환경들로부터 우리는 늘 나도 모르는 그런 환경, 나도 모르는 이런 화학 제품들이 내 몸속에 계속 스며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만세포를 연구했던 조지 브레아라는 이 학자는요, 비만세포 안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의 다양한 첨가물들, 약품들이 쌓여 있다라고 합니다. 비만세포가 우리의 지방층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왜 생기는지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에 독소가 혈관으로 바로 공격되고 심장이나 뇌로 들어가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지방세포가 늘 감싸고 있는 거죠. 또 간에서도 역시 이 독소를 해독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당연히 지켜내려고 하고 해독도 하지만 너무나 많은 양이 들어오면 이 몸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럴 때 이제 질병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품 첨가물, 음식, 가공된 식품, 식약처에서 안전하다 했으니까 안전하다고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내 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쌓여간다 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완전 식품이라고 알고 있는 바로 우유입니다. 이 우유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성장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도 우유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유를 드시지 않는 순간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면역질환이 있는 분, 자가면역질환, 아토피, 알레르기, 루푸스, 베체트병, 요즘 자가면역질환도 굉장히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우유를 끊는 순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네, 우유가 왜 해로운지는 3가지 이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유에 있는 성분이 문제입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우유의 칼슘이 우리가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선택을 하는데요. 우유라는 음식을 전체적으로 보면 몸을 산성화시킵니다. 또 인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몸을 산화시키려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인체는 산성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인체는 약 알칼리성을 좋아하는데요. 산성화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몸은 이걸 약 알칼리로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의 뼈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을 더 분해합니다. 한마디로 뼈가 더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유를 먹었을 때는 뼈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고 산성식품이기에 뼈가 더 약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낙농 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다공증, 골감소증이 많은 것으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유를 먹어서 키가 자랐다 하는 사람들을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2번째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우유 단백질은 카제인 단백질이에요. 카제인은 열에 의해서 응고되지 않고 산에 의해서 응고된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유를 마시면 위 속에 바로 위산과 만나게 되겠죠. 우유를 마셨는데 이게 분해되고 소화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위산과 만나서 굳어지게 되는 거죠.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에서 굳어버리니까 위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걸 더 쪼개고 쪼개야 되니까 위 점막도 굉장히 손상이 되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실제 병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인 시냐 히롬이라는 사람은 위장 내시경을 약 40만 건, 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으로 유명한데요. 위장의 그 상피 상태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점막이 울퉁불퉁한 상태, 울퉁불퉁한 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피부결도 그 매끄럽고 부드러운 게 좋은 것처럼 위 점막도 선홍색의 매끄러운 상태, 촉촉한 상태가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뭔가 혹이 생길 것 같은 딱딱한 그런 느낌, 이런 상태의 사람들에게 식습관을 물어보면 다 우유를 즐겨 먹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점막 상태를 해롭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의 카제인 단백질은 오히려 더 굳어지고 소화가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저당 분해 요소 락타제가 아시아계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또 우유의 단백질 안에는 베타락토글루볼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사람에게 있어서 알레르기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생후 1년 안의 아기들은 절대 생우유를 먹이지 않죠.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굉장히 해로움을 줍니다. 그때는 모유를 먹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자, 이러한 이유로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더 사람의 몸을 해롭게 하고 또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째 또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는 IGF-1이라는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성장기 아이나 어린이, 사람도 청소년기까지 계속 자라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우리 자연의 질서상으로 보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유를 먹어야 되는 대상은 송아지죠. 송아지의 성장 속도는 1년이면 다 자랍니다. 사람의 성장 속도는 어떤가요? 10년이 좋게 넘죠. 13세, 14세, 15세 계속 자라는데요. 사람의 성장 속도에 맞는 성장 호르몬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IGF-1은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분이기도 해요.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는요, 암 환자들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단백질 섭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권하기도 하는데 정말 암세포를 키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버드 의대에서도 암 환자들은 우유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이들이 원래는 모유를 먹고 그다음에 이유식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상적인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먹어야 되는 음식을 먹으면 잘 자랄 수 있는데 송아지를 위한 소저신 우유를 먹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자라고 성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조숙증에 많이 걸리기도 하죠. 자, 이러한 3가지 부작용들 때문에 우유는 완전 식품이 아니고 완전 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독소가 인체에 계속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이거 불필요한 게 계속 들어오네 하면서 면역 반응, 즉 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유를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우유를 끊는 순간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좋은 식습관을 선택하면 이런 면역 질환도 충분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기와 또 고기를 가공한 가공식품이 독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식주의자인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는 소화가 잘 된다 이런 분은 계시는데, 물론 고기 소화에 대해서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불편한 분이 있고 좀 많이 먹어도 괜찮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과하게 먹으면 몸이 변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고기를 1인분이 아니라 한 2인분, 3인분 또 육회공군으로 굉장히 다양한 고기를 먹었을 때 소화 상태가 어떤가요? 소화가 잘 안 되죠. 또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방귀가 독하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날 변 상태가 깨끗하다 뭐 이런 느낌은 절대 가지지 못할 거예요. 변 상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온다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자, 그것은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로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소량은 괜찮아요. 소량 섭취. 언제나 이 소식으로 들어갈 때는 사람의 소화 요소가 여러 소화 요소에서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하게 들어갔을 때가 문제인 거죠. 육식동물은 원래 남의 살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다 소화가 됩니다. 특징이 우리랑 달라요. 위산이 사람보다 4배에서 20배 더 강합니다. 그리고 장의 길이도 매우 짧습니다. 체간, 몸 전체 길이에 비해서 장의 길이가 1에서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단백질의 대사산물은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성분들이 나오는데요. 체내에 오래 머무를수록 굉장히 유독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식동물은 장의 길이가 짧게 디자인이 되는 겁니다. 초식동물은 어떤가요? 풀을 먹고 피와 살과 근육을 만들어내는 초식동물, 소도 있고요. 코끼리도 초식동물이죠. 자, 이 친구들은 장의 길이가 체간의 길이의 20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만큼 이 풀은 유독한 그런 성분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굉장히 오래오래 시간이 걸려야 소화가 되기 때문에 장내에 오래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장내 미생물들이 이걸 같이 소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사람의 소화기를 보면 체간의 길이의 한 5배에서 6배 정도 됩니다. 약 9m 정도 되는데요. 이 길이 동안 육식동물보다는 길고 초식동물보다는 좀 짧죠. 어찌됐든 유독한 이 동물성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요소가 오래 머무르게 될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요산이라는 것, 어떤 분들은 독소 검사, 독소를 제가 해독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면 독소가 어딨냐, 증명해라 이러는데, 여러분 요산이라는 것이 몸에 쌓이면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요산은 나가야 됩니다. 요산이 쌓여서 나타나는 질병이 바로 통풍인 거죠. 관절 주위에 이 요산이 쌓여서 아주 극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통풍에 걸리면 이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란 질병이 생기는 거고, 그 외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체내 대사산물의 독소들이 여기저기에 쌓여서 미세염증, 만성염증의 원인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기는 대사산물이 굉장히 유독하기 때문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고기는 그렇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양식으로 1년에 몇 번 아주 질 좋은 방목해서 자란 그런 동물들의 좋은 부위를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번 단백질을 늘 먹어야 된다 하면서 100g, 200g씩 매일 드신다라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몸에 굉장히 많은 독소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정말 몸에 좋은지 해로운지를 연구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원래는 단백질이 부족한 국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더 보급해서 전 세계 어린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까라는 취지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인 콜린 캠벨에 의해서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무려 2,400개 지역의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엄청난 표본 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또 중국, 필리핀, 아시아계 사람들을 다 비교를 하고, 또 고기를 많이 먹는 아이들과 고기를 잘 먹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비교를 했는데, 원래의 취지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공급해서 건강하게 만들려는 거였는데요.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의 어린이들이 더 병에 많이 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어린이들이 훨씬 더 건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 동물성 단백질이 얼마를 먹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것을 동물 실험을 했습니다. 동일한 이 마우스
오트스에 사료에 동물성 단백질을 20%, 총 칼로리의 20%를 먹인 쥐와 5% 정도 먹인 쥐에서 확연하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두 쥐는 애초에 건강한 상태가 아니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 물질을 투여해서 암에 걸리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있으면 왠지 다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20%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암이 발견이 됐고 5% 미만으로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는 암이 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암은 동물성 단백질이 많은 환경에서 더 쉽게 자라난다라는 결론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재미있는 결과는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식물성 단백질로 또 실험을 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을 20% 투여한 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니까 이게 동물성에서는 암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이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훨씬 안전한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위험한 단백질은 총 칼로리의 20% 이상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많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질병에는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굉장히 많은 만성 질환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미국 국립보건원, 미국 암학회, 또 미국 암연구협회나 암재단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10% 미만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어야 되는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내 몸무게에 곱하기 1g 정도를 하면 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은 더 독소가 적기 때문에 식물성 단백질로도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단백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현대인들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지 않아요. 단백질 결핍증의 질병 상태는 콰시오커라는 병인데요. 거의 정말 하루 식사 자체가 부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배가 불룩하게 생기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백질 결핍증은 우리가 어느 정도 식사를 하고 있다면 충분히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삼시세끼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삼시세끼 골고루 잘 먹으면 골고루 병 잘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삼시세끼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아 쌀 문화권이다 보니까 밥이 힘이다 해가지고 밥심으로 한다 해서 늘 쌀밥을 주식으로 먹는데요. 이렇게 쌀밥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어찌 보면 늘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한국인들의 그 당뇨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 당뇨 인구만 약 600만인데요. 이 당뇨가 오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가 같이 옵니다. 당뇨 전 단계 인구까지 포함하면 거의 220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1%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만약에 주식이 정말 건강하게 만든다라면 이렇게 인구의 절반이 당뇨 전 단계와 당뇨로 시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밥을 되게 좋아해요. 쌀밥을 굉장히 좋아하고 밥을 먹어야 식사를 한 것 같은 그런 든든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영양학회에서 애초에 우리나라의 건강에 맞는 쌀밥의 기준이 약 130g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초과해서 먹기 때문에 넘쳐나는 당분들이 우리 온몸에 떠돌게 되는 거고, 이 당분을 이동시키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점점점 그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되게 많으시죠. 20, 30대 젊은 분인데도 나 당 떨어졌어 하면서 당 공급받는 분들 많으시죠. 사탕도 드시고 초콜릿도 늘 가지고 다니시고 당분이 많은 달콤한 커피나 또 이런 음료들을 이용을 하시는데요. 나 당 떨어졌어 하는 것 자체가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허기지는 거,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밥을 먹은 뒤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갑자기 막 허기가지고 당 떨어진 느낌이 드는 것, 이것도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당분 대사가 뭔가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나의 당분 상태를 꼭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시세끼 모두 쌀밥을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밥만 먹는 게 아니죠. 밥도 먹고
이후로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디저트도 먹고 이후에 또 단 음료수도 먹으면서 우리의 당분의 기준은 굉장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이 지나치게 많게 되면 당분과 단백질이 결합하거나 또는 지방과 결합해서 당 독소가 됩니다.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 독소는 인체에서 여기저기 들러붙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무튼 몸에 뭔가 넘쳐나는 것은 당분이든 지방이든 절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당독소가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골고루 잘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말을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골고루 다양한 영양소가 우리 인체에 세포 상태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인체의 세포는 약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실제 세포 배양을 연구소에서 일을 할 때 늘 했었는데요. 이 세포 배양액이 한 500ml 정도의 세포 배양액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FBS라는 피털 보바인 시럼이라는 소혈청이 또 들어가요. 마치 보약처럼 굉장히 영양이 풍부한 이런 아미노산 같은 것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 배양액이 엄청난 50가지 이상의 영양소, 보약 같은 이런 성분들이 있어야만 세포들이 계속 분열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세포도 이렇게 귀한 음식을 늘 먹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 끼 선택하는 식사는 얼마나 많은 영양이 들어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한 끼 뭐 그냥 김밥 먹을 때도 있고 또 라면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뭐 우동, 국수 이런 것도 가끔 먹는데, 라면을 만약에 쭉 짜서 세포에게 밥으로 준다. 그러면 세포가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아마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을 겁니다. 스팸을 쭉 짜서 세포에게 준다. 세포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 상태가 50종의 영양이 흡수돼야 되는 상태는 맞습니다. 골고루 많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골고루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소화를 다 시켜서 그 50종 이상의 영양소를 뿅 하고 만들어낼까요? 인체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고루 다양한 식사,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고기, 생선, 계란, 과일, 채소, 버섯류, 좋은 거란 좋은 거는 다 동시에 먹는 식사가 있죠. 뷔페식을 가면 아주 다양한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뷔페를 딱 갔다 오면 이 다양한 걸 먹었으니까 에너지가 나고 막 소화가 잘 되고 힘이 나고 이런 경험이 별로 없으시죠? 보통 소화가 안 되고 막 가스가 차고 변기가 나오고 굉장히 더부룩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인체는 너무 동시에 다양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만능 소화요소가 없어요. 탄수화물 소화요소는 아밀라아제라는 하나의 소화요소에 의해서만 작용이 됩니다. 단백질은 펩신, 펩시노겐, 프로테아제라는 이 소화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지방 분해 효소에 의해서만 분해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소화요소는 동시에 작용하면 완벽한 소화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이 모두 다 소화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먹어야만 내 몸에 모든 영양소로 잘 전환이 돼서 세포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골고루 잘 먹으면 오히려 병에 잘 걸린다.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보면 왕들의 식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찬이 한두 개가 아니죠. 10첩 반상, 20첩 반상에 특히 하루에 8번 식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이 왕들의 수명을 보면 평균 수명이 48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지 않고 다르게 드신 분이 계세요. 이분의 수명은 무려 82세. 많이 알고 계신 영조입니다. 영조는 소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걸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골고루 동시에 많이 먹었던 왕들이 결코 더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질병 그리고 수명이 단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건강하게 또 무병장수한 사람들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요. 그것을 하나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세까지 병원도 다니지 않고 약을 하나도 먹지 않고 100세까지 딱 건강하게 살았던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콧 니어링 부부로 함께 살았는데요. 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은 이 스콧 니어링은 100세까지 수명을 스스로 조절을 했다고 해요. 100세 이상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해서 스스로 곡기를 끊어서 스스로 그 수명을 조절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엄청난 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귀농 문화 그리고 채식 문화입니다. 자, 그럼 100세까지 보통 우리가 60대만 돼도 약을 2알 이상 드시는 분이 많은데 어떻게 약도 드시지 않고 또 병원도 다니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었을까? 자, 이분들의 식사법이 알려졌는데요. 아침에는 무조건 제철 과일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전 세계 강연이나 전 세계 여행도 많이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가도 세계 어디를 가도 그 나라의 과일을 선택해서 아침 식사로 충분히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는 채소류, 콩류, 씨앗류 이런 식사를 하시고 여기에는 밀로 만든 빵이나 쌀을 꼭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끔 먹을 수는 있지만 늘 먹어야 되는 음식으로는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쌀 중심의 식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자, 탄수화물의 공급원은 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과일, 고구마, 감자, 구황작물에도 있고요. 또 콩에도 우리가 영양을 충분히 더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쌀을 좀 줄이시고 과일, 채소류, 견과류, 씨앗류 이런 음식들을 늘려가시는 것이 훨씬 더 몸에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시세끼 쌀밥만 먹으면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일 수 있습니다. 당분이 굉장히 초과하기가 쉬운데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하루에 먹어야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130g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좀 기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당분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 당분이 정제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체는 서서히 올라가는 혈당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서서히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포도당을 운반해 주기 위해서 서서히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포도당을 필요로 하는 근육이나 신경이나 각종 장기들에게 조직에게 서서히 보냅니다. 천천히 일어나는 반응은 모두 다 안전합니다. 자, 문제는 정제된 형태, 흰 쌀밥, 흰 빵, 흰 밀가루로 만든 면이나 라면, 국수, 떡 이런 거를 드시게 되면 이 분해가 너무나 빠릅니다. 그래서 혈당이 빨리 상승합니다. 혈당이 빨리 상승하면 인슐린이 혈당이 너무 올라가는 고혈당이 되면 인체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슐린도 급하게 만들어냅니다. 다량의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인슐린들이 급하게 나와서 급하게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몸에 당분을 필요로 하는 곳에 천천히 보내지를 못하고 일단은 저장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급하게 저장하는 곳이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간에서는 이것을 또 지방으로 바꿔주죠. 그러면 생기는 것이 지방간이 되는 겁니다. 또 이게 혈액 속에 많이 떠다니게 되면 이제 지방이 많은 고지혈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급하게 올리고 급하게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고혈당이 됐다가 저혈당으로 또 뚝 떨어지게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혈당이 급히 오르고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럼 저혈당이 되면 나 당 떨어졌어, 어지러워 하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당분을 빠르게 상승하는 모든 음식들은 인체와 전혀 맞지가 않게 됩니다. 한두 번 가지고 우리 몸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아요. 수개월, 수년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인슐린이 잘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니까 인슐린의 기능이 점점 둔해진다, 저항이 생겼다 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인슐린이 있긴 있는데 당분을 몸에서 필요한 곳에 이동해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인슐린 저항성이 나오게 되는 상태, 당뇨 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 췌장이 점점 더 심각하게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면 한마디로 췌장의 베타세포가 너무나 자주 단 걸 먹으니, 당분을 먹으니 너무나 자주 일을 하게 되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과로하고 무리를 해서 점점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니까 당분이 이동되지 못하고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전에 의해서 저혈당, 그 다음에 고혈당, 지방간, 당뇨 전 단계, 당뇨병, 고지혈증 다 이 회로 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너무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3끼 이상 하게 되고 또 밥빵면 떡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바로 이 회로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고지혈증, 지방간, 저혈당, 당뇨병 모두 다 같은 고리 안에 있고
고혈압도 여러 기전들이 있지만 지나친 당분 섭취로 인해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혈압까지 포함해서 이 증상들이 있는 분이라면 현재 내가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꼭 점검을 하시고 어떻게든 흰쌀밥을 줄일 수 있는 방향, 또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지 않는 방법들을 반드시 찾아내면 좋겠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환경을 보면 공장식 축사에서 자라납니다. 그 말은 자유로운 원래 초원에서 소는 풀을 뜯어먹고 자라야 건강한 소가 될 텐데 전 세계가 이제 고기 가격이 굉장히 싸졌잖아요. 그 이유는 소나 돼지를 굉장히 증량을 시켰고 또 굉장히 많이 사육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에서만 두면 이렇게 고기 값이 좀 싸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장식 축사,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풀을 먹어야 되는 소는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그래서 약 1.2에서 1.5배까지 몸무게를 증량을 시켰습니다. 자, 소가 풀을 먹어야 되는데 곡식인 옥수수 사료를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소는 풀을 먹고 원래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잘 만들 수 있는 초식 동물입니다. 풀에서 영양소를 다 소화시켜서 얻어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옥수수는 곡식입니다. 옥수수를 먹게 되면 옥수수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소를 빠르게 살찌게도 하지만 이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인해 몸에는 굉장히 염증 반응이 많아집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체도 역시 오메가3와 6의 지방산의 비율에 따라서 염증이 줄기도 하고 염증이 늘어나기도 하는데요. 이 3와 6의 비율이 이상적인 건 1대1, 오메가3와 6가 1대1의 비율에서 1대4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아토피나 알레르기, 다양한 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 오메가3에 비해서 6가 1대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소가 옥수수를 먹게 되면 소에 들어있는 그 살코기 옆에 지방이 있잖아요. 그 비율을 보게 되면 오메가6의 비율이 무려 1대 100까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는 소도 역시 염증을 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소의 고기를 먹으면 우리는 염증 덩어리인 살을 먹게 되는 거죠. 염증을 먹으면 인체가 영양으로 인식을 할까요? 염증 상태의 소고기를 먹게 되면 그냥 질병에 걸린 동물의 살을 먹는 거예요. 절대 건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몸도 같이 염증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장식 축사를 하고 있는 이 환경이 사실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또 소는 아주 비좁은 환경에서 먹고 싸고를 반복합니다. 자, 먹고 싸고를 반복하면 이 소 자신의 배설물에 의해서 몸이 오염이 되겠죠. 여러 세균들에 의해서 몸이 굉장히 더럽혀질 겁니다. 또 질병의 유병 환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육 환경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항생제 처방을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물에 사용하는 항생제 양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히 방목 환경이 원산지가 잘 이렇게 공개된 좀 가격이 좀 비싼 이런 살코기가 아니라면 공장식 축산과 또 염증 상태의 항생제를 많이 먹은 동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많이 줄이시거나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도저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우리 총 칼로리의 5% 정도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 만성질환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원인에 대한 접근을 하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생활습관의학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거의 자연 식물식, 식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단백질은 5% 이하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100% 채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 1년 정도는 채식을 해봤는데요. 저 도저히 행복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고 영양과 해독의 원리, 건강의 원리로 잘 조율을 하자. 왜냐면 그래야 인간관계도 하고 저도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먹습니다. 가끔 먹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 지나치게 막 사 먹거나 이런 일들은 별로 없고 모임 때 고기를 선택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잖아요. 이럴 때 저도 먹습니다. 먹고
다음날 또 좋은 또 음식들로 식물 유지 음식으로 또 해독을 합니다. 또 여러 방법으로 해독해야지 또 굶기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거나 해독에 관련된 활동들을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조율을 할 수 있다면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도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